밤의 장막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킬수록 JK 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사무실은 더욱 서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도시의 불빛들은 거대한 통유리창에 부딪혀 보석처럼 흩어졌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남자의 얼음 같은 눈동자를 녹이지는 못했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담금질해온 남자였다. 그의 앞에는 박진우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의 사업, 그의 가족, 그의 약점까지. 강태준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 파일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차갑게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감정은 사치였고 연민은 버려야 할 독이었다. 바로 그 시각, JK그룹의 거대하고 화려한 로비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가냘픈 그림자가 들어섰다. 그녀의 낡고 단정한 옷차림은 주변에 값비싼 정장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쉽게 꺾일 듯한 연약함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굳은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부터 JK그룹의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병든 동생의 약값과 밀린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서 반드시 버텨내야만 했다. 최고 경영자의 얼굴도, 회사의 복잡한 내부 사정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일을 묵묵히 해내며 한 달치 월급을 무사히 받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비를 비추는 CCTV 화면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췄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여자.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옆모습에서 아주 희미하고 옅은 과거의 잔상을 본 것 같았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해맑게 웃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감상을 지워버렸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박진우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니야 없었다. 분명 박진우가 심어놓은 첩자이거나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던져진 미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머릿속은 즉시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에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낮고 단단했다. 김 비서, 오늘 새로운 인턴 한서연이라고 했던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그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의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의 마음에 한번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이상 그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뿌리 뽑아야만 직성이 풀렸다. 몇 분 후 한서연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최고 경영자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첫날부터 호출되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도시 전체가 발 아래에 있는 듯한 광활한 공간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둠보다 더 깊은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한서연에게 박혔다. 네가 한서연인가? 그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통보였다.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인턴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은 공간 전체를 압도하며 서연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게 눈을 맞췄다. 이력서는 아주 깨끗하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이력서를 책상 위로 던지며 말했다. 나는 불필요한 인력을 내 공간에 두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네가 여기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봐. 그는 사무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서류 더미를 턱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인수 합병 관련 자료들로 아무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회사의 골칫거리였다. 저 서류들 내일 아침까지 모두 분류하고 각 계약의 문제점과 배임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전부 정리해서 보고해.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양이 아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대표님, 저건 혼자서는 도저히.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못 사겠다는 건가? 그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JK그룹은 무능한 직원을 받아줄 만큼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동생의 병원비도 월세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본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가 박진우의 첩자라면 이런 압박 속에서 분명 실수를 저지르거나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무 관련이 없는 평범한 인턴이라면 이 가혹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 나가게 될 터였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게임이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불 꺼진 사무실 건물의 지하 자료실에 홀로 남겨졌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먼지 쌓인 공기와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첫 번째 서류 상자를 열었다. 어떻게든 해내야만 했다. 그녀의 삶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허락되지 않았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시험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저 가냘픈 여자를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박진우, 당신이 보낸 장기 말이든 아니든 내 손 안에서 어떤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해보지.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고 한서연은 그 잔혹한 무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태양이 도시의 잿빛 실루엣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한서연은 지하 자료실의 먼지 속에서 밤을 새운 채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정신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단순히 서류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 그녀는 밤새 자료들을 파고들며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과거의 인수합병 계약들 사이에 미세한 연결고리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그것은 직감에 가까운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어젯밤과 같은 위압적인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무기가 하나 생긴 셈이었다. 강태준은 책상에 앉아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는 그녀가 찾아낸 허점을 정확히 인지했다. 그것은 박진우 회장의 측근이 주도했던 계약으로 오랫동안 의심은 했지만 물증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건이었다. 일개의 인턴이 그것도 하룻밤 만에 이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운이 좋았군. 강태준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칭찬 대신 의심과 경계가 담긴 목소리였다.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기라도 했나? 박진우 회장 쪽에서 이런 정보를 흘려주며 내 반응을 떠보라고 시키던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닙니다. 밤새 제가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태준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유능할수록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컸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로 남게 될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발 밑에 둬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해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다. 조화, 능력을 증명했으니 새로운 업무를 주지.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대며 말했다. 오늘 하루 내 비서 역할을 해. 김 비서는 오늘 휴가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승진처럼 들릴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를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옆에 선다는 것은 그의 모든 변덕과 날카로운 감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한서연에 대한 강태준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그는 일부러 중요한 회의에 그녀를 배석시키고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세워뒀다. 임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또한 그는 아주 사소한 일들로 그녀를 끊임없이 호출했다. 커피의 온도가 1도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의 글자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질책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모든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강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포기하고 무너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꿋꿋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 회의 중이었다. 강태준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동안 서연은 그의 뒤에서 조용히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집중하며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아주 작은 버릇이었지만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도서관 창가에서 한 어린 소녀가 어려운 책을 읽으며 똑같이 입술을 깨물고 있던 모습, 잊고 있던 이름, 이은하, 그의 첫사랑이자 박진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사라져버린 소녀.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순간적으로 그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감추기 위해 강태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더욱 차갑게 서연을 몰아붙였다. 회의 중에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지. 속기록에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책임질 각오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분노를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서 자꾸만 은하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은하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이었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였다. 눈앞에 저 여자처럼 가난과 고난에 찌들어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이 복수라는 대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독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달 모양 펜던트의 한쪽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그가 은하와 나누어 가졌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는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헛된 감상에 빠지지 말자. 한서연은 그저 자신의 복수 계획에 나타난 성가신 돌멩이일 뿐이라고. 그는 그녀를 부숴 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철저히 이용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찼다. 강태준의 가혹한 시험은 날마다 계속되었다. 한서연은 그의 얼음장 같은 감시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의 존재가 단지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가끔 그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를 느낄 때면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감정이 피어오르곤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처럼 아련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또다시 강태준이 던져준 방대한 양의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그녀의 정신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몽롱한 상태에서 서류를 넘기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어릴 적 어머니가 잠 못 드는 자신을 위해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그녀의 어머니만이 알던 단조롭고 구슬픈 멜로디. 그 순간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노래, 뭐지?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없이 그녀의 뒤에 다가와 있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재촉이 묻어났다. 서연은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그냥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자장가는 그의 어머니가 오직 자신에게만 불러주던 비밀스러운 노래였다. 그리고 10년 전 어린 시절에 그가 유일하게 은하에게만 알려주었던 둘만의 추억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무는 버릇, 그리고 이 자장가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돌아섰다. 시끄러우니 일에나 집중해. 그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한서연, 그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최 비서는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집안을 돌봐온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최 비서님, 사람을 한 명 찾아주십시오. 한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과거, 가족,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단,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박진우 회장 귀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명령이 담겨 있었다. 한편 호화로운 저택에서 와인을 음미하던 박진우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강태준 대표가 최근 새로 들어온 인턴 사원 하나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진우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은 틈을 보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그런 그가 일가의 인턴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의 뇌리에 10년 전의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당시 강태준의 집안과 가깝게 지내던 이 의원 집안의 막내딸. 강태준이 유독 따르던 그 여자아이가 사건 직후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설마. 박진우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고 강태준의 약점이 된다면 이것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 한서연이라는 아이, 뒷조사를 좀 해보게 해. 조용히. 그날 이후 한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음을 느꼈다. 강태준의 태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어떤 날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철저히 무시했고, 어떤 날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럴 때면 서연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이상한 행동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어릴 땐 어디서 살았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었다. 그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과거를 탐색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애써 둘러대며 대답을 피했다. 며칠 후 강태준은 최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한서연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의 문장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상 한서연, 10년 전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으며 이전 이름은 이은하로 추정됨. 진실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최 비서의 보고서는 강태준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서연이 이은하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더 이상 희미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 올린 복수의 성벽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막히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내면에서 휘몰아쳤지만 겉으로는 더욱 단단한 얼음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박진우는 늙고 교활한 뱀이었다. 아주 작은 감정의 동요라도 들키는 순간 그는 즉시 그것을 물어뜯어 약점으로 만들어버릴 위인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복수를 위해 그녀를 더 차갑게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로 그때 박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강태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심어놓은 스파이로부터 강태준이 한서연의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JK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사건을 조작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의 화살이 정확히 한서연을 향하도록 치밀하게 설계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JK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긴급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회의실로 끌려갔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기밀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기 직전의 흔적까지 조작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기에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할 말이 있나? 한서연 씨, 징계위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차가운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임원들은 이미 그녀를 유죄라고 단정한 채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해고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까지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 모든 상황은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그의 참모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대표님, 지금은 꼬리를 잘라야 할 때입니다. 저 인턴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의 복수 계획을 위해서도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박진우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함정에서 발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함정이다. 피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녀가 은하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CCTV 화면 속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홀로 떨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10년 전 화염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하던 자신의 어린 모습과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행동에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놀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단력이 뒤섞인 서늘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한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는 징계위원장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 회의 누가 소집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 씨는 내 직속 인턴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그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은 모두 경악했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논리적으로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 전송 기록, 로그 파일의 시간대가 실제 서버 시간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어. 전문가가 조작한 티가 역력하군. 그리고 이 입금 시도 기록. 우리 회사 내부 보안망을 이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건 외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의 최고위급 접근 권한을 가진 자 외에는 불가능해. 그의 날카로운 분석에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모두에게 선언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진범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러니 한서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지금 이 순간부로 보류한다. 그의 행동은 그의 냉혹한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적에게 스스로 노출시킨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는 서연과 태준 단둘만이 남았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남자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강태준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애틋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터였다. 그는 갈라진 가면을 간신히 다시 추스르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람이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널 망가뜨릴 수 없어. 그게 누구든.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혼란스러워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강태준이 징계위원회 폭풍처럼 등장하여 한서연을 감싼 사건은 회사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냉혈한으로 알려진 그가 일가의 인턴을 위해 전면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피어올랐다. 박진우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의 약점을 확실하게 파악한 그는 이제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서연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 완벽하게 보호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임시 개인 비서로 공식 발령했다. 더 이상 지하 자료실이나 사무실 구석이 아닌 그의 집무실 바로 옆자리에 그녀의 책상이 놓였다. 그것은 보호인 동시에 그녀가 이은하라는 마지막 확증을 얻기 위한 그의 마지막 시험대이기도 했다. 서연에게는 하루하루가 더욱 숨막히는 시간이었다. 이전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의 뜨겁고 집요한 시선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작은 습관, 말투,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 시선에 담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그녀는 이해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어느 비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 그들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강태준이 운전하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서는 짧은 순간 갑자기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강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려 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말았다. 위험해.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넘어지려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놀란 그녀의 숨결과 차가운 빗방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미세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던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머물렀다. 비에 젖은 셔츠 깃 사이로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반으로 쪼개진 달 모양의 한쪽 초승달 펜던트였다. 그가 10년 전 헤어지던 날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징표였다. 그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나머지 반쪽과 정확히 일치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의 조각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암전되고 오직 그 펜던트만이 그의 시야 안에서 섬광처럼 빛났다. 그의 귓가에 10년 전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거 정말 나 주는 거야.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응,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펜던트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의 영혼에 각인된 약속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에 이 초라하고 겁에 질린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단 한 사람, 이은하였다. 자신이 증오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고문하고 짓밟아왔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의 이성과 감정을 모두 집어삼켰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네오였구나. 그의 입에서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부터 계속 너였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충격, 고통,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세상의 마지막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겁에 질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남자는 사라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그는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듯 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참아 더 이상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저주했다. 그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그녀에게서 황급히 물러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하찮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그의 죄가 너무나도 컸다. 그는 돌아서서 쏟아지는 비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지난 10년간 그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처럼 보였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펜던트를 꼭 쥔 채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유령처럼 변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누구와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특히 한서연을 철저하게 피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들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만 같았다. 죄책감은 독처럼 그의 온몸에 퍼져 그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숨막히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는 술에 의지했다. 어두운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는 10년 전에 행복했던 기억과 최근 몇 주간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번갈아 떠올렸다. 해맑게 웃던 은하의 얼굴 위로 겁에 질려 떨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저주가 되어버렸다. 한편 한서연 역시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고 알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지던 남자. 그의 모든 행동은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낡은 초승달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이 모든 비밀의 열쇠인 것만 같았다. 그녀의 희미한 기억 속에도 이 펜던트를 건네주던 한 소년의 흐릿한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회피가 며칠간 이어지자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 속죄해야만 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즉 돈과 물질로 보상하려 했다. 그의 비서를 통해 최고급 디자이너의 옷과 신상 스마트폰, 그리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열쇠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상자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돌려보냈다. 상자 위에는 그녀가 직접 쓴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상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강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값싼 동정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직접 그녀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하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그녀가 사는 낡고 허름한 빌라 앞에 나타났다. 그의 값비싼 차와 초라한 동네의 풍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기 좀 해. 아니,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10년 전 그들의 행복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지금은 재개발로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그들이 함께 오르던 작은 언덕과 늙은 느티나무 한 그루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반쪽 달 펜던트를 꺼내 보였다. 기억나, 네가 가진 것과 합치면 하나의 보름달이 되는 우리만의 약속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진우 회장의 계략으로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로 그녀의 집안까지 어떻게 불행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과 그녀를 박진우의 첩자로 오해하고 일부러 괴롭혔던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모두 고백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인정했다. 내가 널 찾아 헤맸어. 10년 동안. 그런데 정작
널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널 상처 입혔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완성되었다. 자신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불행의 시작, 그리고 자신이 최근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이유, 그 모든 것이 눈앞의 남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재회의 기쁨이 아닌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물었다. 그럼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대표님의 위대한 복수극에 끼어든 사소한 실수였다는 건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은 강태준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말도 그녀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변명에 불과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어. 박진우. 그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 그러니 함께 끝내자.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를 심판하는 거야.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닌 복수를 위한 동맹 제안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깊은 상처와 참회,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든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 원흉인 박진우를 쓰러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인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상처투성이의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후 강태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복수를 위한 비밀 사령부로 변모했다. 거대한 거실의 벽면은 박진우 회장의 사업 관계도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차트들로 가득 찼고, 테이블 위에는 10년 전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했다. 강태준은 거시적인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꿰어 맞춰 박진우의 제국에 균열을 낼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반면 한서연은 사건의 내부자로서 강태준이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단서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문득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기록했으며 그녀에게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다. 다음 날, 그들은 서연의 작은 자취방에서 먼지 쌓인 노트북을 찾아냈다. 하지만 노트북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어 열 수 없었다. 강태준은 즉시 최고의 보안 전문가를 불렀다.
그들이 며칠간 암호, 해독에 매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첫 번째 방역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진우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목표로 삼았다. 강태준은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해당 회사의 탈세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국세청에 흘렸다. 이 공격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박진우의 제국 전체에 비하면 작은 흠집에 불과했지만 세무조사라는 폭탄은 그의 자금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교활한 박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주변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위험의 그림자는 서연에게도 뻗쳐왔다. 어느 날 퇴근길,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서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 간신히 미행을 따돌렸지만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태준은 경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옮기게 했다.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다 소파에서 잠든 서연의 어깨에 태준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고 며칠째 식사도 거른 채 일에만 몰두하는 그를 위해 서연이 서툰 솜씨로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기도 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위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의 암호가 마침내 풀렸다. 암호 해독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서연의 기억 속에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의 이름과 그녀의 생일을 조합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 가족만의 암호였다. 노트북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박진우의 온갖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기록한 그의 참회록이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암호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의 저수지는 용의 심장 아래 잠들어 있다. 두 사람은 문장의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태주는 그것이 박진우가 JK그룹의 전신인 자신의 아버지 회사 용산 롱산전자를 빼앗은 후 회장실에 새로 들여놓은 거대한 용 모양의 조각상임을 깨달았다. 그 조각상 아래에 비밀 금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JK그룹의 심장부, 박진우의 회장실에 잠입하여 모든 죄악의 증거가 담긴 원본 장부를 손에 넣는 것. 그것은 그들의 복수극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단계가 될 터였다. 그들의 심장이 같은 목표를 향해 긴장과 결의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용의 심장, 박진우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에 위치를 파악한 순간 강태준과 한서연의 계획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는 탐색전이 아니었다. 이제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해야 하는 전면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JK그룹 본사 건물에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과 경호원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완벽한 잠입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위험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갔다. 서연은 태준의 눈가에 짙게 드리운 피로와 불안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는 무엇을 하고 싶어?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동생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그런 평범한 삶이요. 그녀의 소박한 대답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래를 그리는 동안 궁지에 몰린 짐승은 이미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은 강태준의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세무조사, 자금 흐름의 차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강태준의 눈빛이 10년 전과 똑같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하수인을 불러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계집을 데려와 산채로. 디데이는 JK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로 정해졌다. 모든 임직원과 VIP들이 호텔 연회장에 모여 있을 때 본사 건물의 보안은 가장 허술해질 터였다. 계획 실행을 하루 앞둔 날, 서연은 자신의 낡은 자취방에 두고 온 아버지의 일기장 원본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노트북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금방 다녀오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태준은 최 비서를 비롯한 최고의 경호 인력을 그녀의 뒤에 붙였다. 하지만 박진우의 수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서연이 일기장을 챙겨 빌라를 나서는 순간 골목의 양쪽 끝이 검은색 벤 차량으로 동시에 막혔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서연의 입을 막고 그녀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서연이 돌아오지 않자 태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경호팀과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그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공포가 그를 휩쌌다. 그가 애써 지켜왔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고 단단한 벽에 금이 가며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우의 능글맞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 찾고 있는 물건이 내게 있는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 뒤로 희미하게 서연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태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무엇을 원하나? 태준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간단해. 자네가 지금까지 나를 상대로 준비한 모든 것들, 그리고 자네가 가진 JK그룹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게, 내일 아침까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넘겨. 그럼 저 아이의 안전은 고려해보지. 그것은 잔인한 선택이었다. 1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버지의 복수와 이제 막 다시 찾은 소중한 사람의 목숨. 박진우는 정확히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강태준, 죽은 아버지의 복수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여자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을 걸세. 박진우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 그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살벌한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그였지만 이제 그는 상처 입은 맹수가 되어 상대를 물어뜯기 위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오직 적을 향한 섬뜩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진우의 협박 전화가 끊긴 후 강태준을 지배했던 절망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반격에 나서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즉시 최 비서를 포함한 핵심 인력들을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박진우에게 거짓으로 항복 의사를 전달하여 시간을 버는 동시에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실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한서연을 구출하는 작전, 두 번째는 박진우를 공개적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작전이었다. 그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이 총동원되었다. 해커들은 통화 발신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정보원들은 박진우 소유의 모든 은신처를 샅샅이 뒤졌다. 강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박진우에게 연락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며 지분양도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리를 확신한 박진우는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강태준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다음 날 오전에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모든 것이 강태준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마침내 서연이 감금된 장소가 파악되었다. 인천항 근처의 낡은 폐창고였다. 강태준은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하기로 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무장한 경호팀과 함께 어둠을 뚫고 창고로 향했다. 그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안전하게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구출 작전은 소리 없는 전쟁처럼 진행되었다. 최정계 경호팀은 창고 외곽의 경비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강태준은 직접 잠입조를 이끌고 창고 내부로 들어섰다.
창고 안. 굳게 닫힌 컨테이너 안에서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강태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태준은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결박한 밧줄을 끊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그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재회의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어. 같은 시각 JK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의기양양하게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했으며 자신이 회사의 비상 경영권을 맡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강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총회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박진우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강태준은 그런 그를 비웃듯 바라보며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박진우 회장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시는 중이었군요. 그 발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총회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의 내용이 한 페이지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저지른 온갖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의 기록들이었다. 이어서 10년 전 그가 강태준의 아버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과 핵심 증인의 영상 증언까지 공개되었다. 총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는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증거의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편에 섰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바로 그때 총 회장 뒷문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이 미리 모든 증거를 넘기고 협조를 구해 놓았던 것이다. 박진우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힘없이 끌려 나갔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싸움이 그리고 악몽 같았던 복수극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서울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진우와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회사의 명예를 되찾았으며 한서연 역시 아버지의 이름에 씌워졌던 오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다. JK그룹은 강태준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강태준은 냉철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는 그의 얼굴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서연은 한동안 회사를 떠나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닌 이은하라는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동생을 돌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지난 시간의 상처들을 조용히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강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최고 경영자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의 그는 그저 한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예전에 은하가 말했던 평범한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들의 낡은 반쪽 달 펜던트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보름달 모양을 한 새로운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부서진 조각들은 이제 우리가 놓아주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남은 내 평생을 다해서 너에게 속죄하고 싶어. 너의 상처를 보듬고 너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진심으로 미안했어. 은하야.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은하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아픈 시간을 지나왔을 뿐이에요.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를 가둬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상자에서 새로운 목걸이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겠죠. 그녀의 용서에 강태준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죄책감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으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인 강태준과 이은하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두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공원 길을 나란히 걸었다. 지는 해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풀 냄새가 평화로웠다. 10년이라는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첫사랑의 풋풋함을 넘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어진 채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잡은 손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